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거 뻔뻔한 나 짝으로 해서 무시해봐도 이미 너는 알고 있을걸. 이놈에게 닥칠 그 뻔한 결말을 네 입으로 말했잖아. 진상을 밝히면 감옥에 간다고 당연한 얘기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란 거 멍청한 소리를 해대며 모른 척해도 이미 너는 겁먹었잖아. 오금절이잖아. 식은땀 흐르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거부하는 너 네가 범인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입니다. 한 줄에 있었던 주요 이슈를 일부가 아닌 전체의 모습을 조망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너도 나쁘고 너도 나쁘다는 양비론의 기계적 중립이 아닌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깊게 따져보는 위클리 민들레 시간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고가의 명품백 선물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받아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감시하는 국민권익위는 그냥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배우자에겐 처벌 규정이 없다. 대통령 부인이 받은 선물은 국가기록물이라 남편인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준법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통령이 법을 농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그 디올백에 국가 기록물 딱지를 붙여서 후세의 교훈이 되도록 광화문 광장에 영구히 전시하면 좋겠습니다. 유전 개발은 성공하면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실패의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신중하고 정교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꾸로 갑니다.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당장 내일이라도 동해에서 석유와 가스와 분출되는가 했는데 절차와 과정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무슨 정치 스캔들 같기도 하고 대국민 사기극 같기도 하고 마치 한국은행을 털어라 같은 범죄 영화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국정농단이 뭔가요?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닌가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한 번의 유산 후에 어렵게 얻은 아이라 더없이 행복했는데 그런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었고 그날 이후 세상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박정훈 수사단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 최수근 해병의 어머니가 쓴 편지입니다. 어이없는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대통령의 답신이 꼭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된 정적에게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검사에게는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뿐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법정에 제출하여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의 이익으로 유명한 법원입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건 조작, 진술 회유 등 의심스러운 게 많은데도 그렇습니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법원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한국의 법정에서는 이 역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민들레 위클리에서는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촉발된 동해 유전 소동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민들레 TV, 언론 비상시회 TV, 촛불 행동 TV에서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민주주의를 지키고 언론다운 언론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십시일반의 작은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할 두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민들레의 경제 전문 장박원 에디터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 분야를 맡고 있는 김성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의문이 많아지고 있는 동해 유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석유공사가 이제 시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시추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젠가요? 국민의힘 국회 모임에서 아마 산업부 차관이라서 이제 이런저런 계획을 얘기한 것 같은데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12월에 이제 시추 작업을 시작을 해서 내년 초쯤에 실제로 이제 적당한 시추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해서 시추에 들어가겠다. 뭐 이제 이런 일정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고요. 이제 실제 시추를 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국회 또 허가도 받아야겠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근데 일단 정부는 뭐 대통령이 일단 발표를 해놨으니까 뭐 가는 수밖에 없겠죠. 뭐 오늘 나온 또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60%는 뭐 기대 안 한다라고 다 답변을 했던데. 정부는 이제 어차피 대통령이 한번 발표를 한 거니까 정부는 뭐 국민이 뭐라고 하든 뭐 대통령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고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뭐 갤럽 조사에서 나왔죠. 60%가 신뢰하지 않고 신뢰한다는 건 28%.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신뢰하기 좀 어렵게도 됐어요.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유전 개발이라는 게 뭐 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실패할 확률도 높지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걱정하는 게 시대의 추세를 봐서는 이제는 화석 연료에서 좀 벗어나서 재생에너지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좀 뭐가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를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 이게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발표한 다음에 이상하게 담론이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담론이 뭐냐면 이제 의혹입니다. 의혹. 여기 액트지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듣보잡 회사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지점을 발견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지? 찾아보니까 1인 기업이고 물론 분은 이걸 주도하신 분은 뭐 전문가라고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라도 어떤 지원하는 부서들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걸로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이제 1인이 다 움직이는 기업이고 또 최근에 또 나온 것 중에 프로젝트 단위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일인데 1인 기업이 한다는 게 그 사람이 좀 정말 무슨 신기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분의 경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분이 속한 어떤 조금 더 규모가 큰 기업이었다면 모두가 수긍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달랑 이분은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일만 하는 거거든요. 물론 기술이 좋아서 잘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확언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조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나온 경쟁했던 기업 있잖아요. 여기 입찰에
예. 그러니까 저 어제 뭐 뉴스데스크에 MBC 뉴스데스크 나오던데 네, 슐렘버거, 뭐 할리버튼, 슐렘버거, 뭐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뭐 세계적인 빅3라면서요. 그렇죠. 슐렘버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도 600억 달러. 예, 그러니까 우리 예, 돈으로 예, 한 예. 82조, 83조 정도 되는. 거의 삼성전자 수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그 할리버튼이라는 것도 전문 뭐 개발 업체인 것 같은 개발 회사인 것 같은데 여기도 시총이 한 40조 정도 되거든요. 41조. 정도.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빅3라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데는 다 떨어뜨렸는지 뭐 아마 피하고 1인 기업에 맡겼는지 그 이게 납득이 안 석유공사 되잖아요. 정부하고 석유공사의 이제 대답은 전문성이라든가 비용 측면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뭐 서울대라든지 뭐 세계적 연구소에다 맡길래 아니면 그 미안합니다만 어떤 유명한 그 저 점쟁이한테 맡겨갖고 점쟁이한테 그 뭐 의사결정을 물어볼래? 꼭 저는 그게 연상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분이 누구시죠? 그 여기 이름이 그 빅토르 아브레우 좀 약간 이름이 어려운데 그분의 신상이 털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알아보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신상이 털린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신상이 털리는 듯한 느낌일 거예요. 당사자는 신상이 털린다고 하겠지만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군지 궁금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검증 절차 자체도 지금 정부가 앞뒤가 안 석유공사가 맞으니까. 산자부가 검증을 안 하니까 우리가 직접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검증을 했는데 검증한 해봤더니 이상하다는 검증을 거잖아요. 먼저 했다는 거잖아요. 보고서 나오기 전에.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그 단독주택이더라 본사가 네, 그렇죠. 1인 기업이라는 걸 그걸 우리 네티즌들이 발표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맞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들은 그냥 발표한 것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의혹들을 밝혀낸 거는 다 이제 저희 같은 독립 언론들이 다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의혹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정부도 못 믿고 네. 언론도 못 믿고 우리가 언론이 해야 될 일이 그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내가 위임한 권한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감시해달라는 건데 언론이 안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하고 우리 같은 어떤 시민 언론이 하고 그래서 뭐 그 교수님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논문 저자 같은 논문 저자를 올린 분이 뭐 여기 검증단의 소속이었다, 뭐 석유공사의 뭐 지도 교수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의혹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참 재밌었던 게 빅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우리나라 왔을 때 그때 산업부에서 기자회견했었잖아요. 그때 이런 식으로 집에다가 1인 기업 설치하고 이번에 영국에 있는 지사도 아니랍니까? 그냥 1인 기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런던도 아니고 그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계적인 추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그 경쟁 입찰을 했던 산업부는 세계적인 기업을 같이 끼고 지금 했던 거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은 1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창작이니까. 근데 이거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설득력이 없고 우리가 자꾸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를테면 자원 외교한다, 자원 개발한다, 자원 외교한다고 들어간 수십조 원. 그 돈 다 어디 갔냐고요. 그죠? 저 핑크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국민 세금을 많이 썼는데 저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저 다. 예? 저 배고프다는 이명박 씨가 전 세계에다 뿌린 돈인데 국민 세금인데. 그렇죠. 우리가 아직 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발표했으니까 그 엑스포 유치 실패한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그렇죠. 겹치면서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갤럽 조사에서 60% 응답자의 60%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게 다 저런 영향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네. 쌓여서 못 믿겠다 불신한다는 거지. 근데 느닷없이 나오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가 자초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불신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데도 어떤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이게 아마 이게 극비 영업 비밀이고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국익에 저해가 될 수 있고 국익에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알릴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는 공개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숨겨야 되는 게 있나 보다. 부정한 무엇이 있나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왜 우리 PPT
산자부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시추 성공은 운이다. 아니 운이다는 걸 뭘 그렇게 또 아니 어떻게 저분 저 옷 벗어야 돼요. 어떻게 국민한테 저런 얘기를 합니까? 예? 근데 저 사진에 나온 거는 차관.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속에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크다는 걸 설명하는 건데 그래도 국민에게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애초에 말을 할 때 저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원개발이라는 게 뭐 위험도가 있으니까 그 위험도에 설명을 하고 대통령은 그거를 국민들에게 이 정도 위험이 있다는 걸 설명만 해주면 되는 문제고 어떻게 지원할지만 설명하면 되는 그런 정도의 문제인데 메시지를 그냥 정치로 던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네. 국민 너희들은 그러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 그 국민한테 주는 메시지가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그의 이제 산업부 장관이 얘기할 때는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발표할 때 이게 1,400억 배럴의 140억 배럴의 예. 막대한 그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고 이게 성공률이 5번 저기 시추공을 뚫으면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성공할 수 있으니 20%다. 이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했던 거하고 이 실제 자원 개발해서 시추를 했을 때 실제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 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시추를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가 심해라는 거예요. 심해가 2,000m 을 파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용 대비 그 수익, 경제성도 사실은 그 굉장히 높은 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슈가 이 정도가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업부 보도 자료 정도 내고 석유공사에 그냥 하나의 그 석유공사의 한 부서에서 이 정도 이제 실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또 검증 작업도 더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동이 벌어진 게 대통령이 발표해서 그런 거예요. 석유공사 수준에서 아니면 산자부 차원의 그 정도에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크게 기대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국민에게 보고했으면 그래 한번 힘내서 해봐라 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고 막 여러분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국민들 유전 터졌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그게 이 유전이 이제 없었던 유전이 아니에요. 2007년서부터 계속 해오던 거라고 그러죠.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그 큰 회사가 계속 하다가 이제 철수를 한 거거든요. 그때도 이제 2008년인가에 그때도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석유 매장량이 많고 석유 가스 매장량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러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우드사이드도. 그리고 나서 2012년, 14년 계속 하다가 시추를 해보니까 이게 경제성이 있는 곳이 없구나. 그래서 철수를 하고 마침 또 거기 M&A 뭐 건도 있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합병되는 건도 있고 해서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그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을 지금 이분이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아주 큰 그 매장량이 큰 곳이 나왔다. 거기를 이제 파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희망적인 결과가 나온 건 좋은데 그리고 정부도 검증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시추를 하겠다 이 발표보다는 좀 더 검증을 해보겠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왜냐면 시추에 들어가면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한 번 시추할 때 1,000억에서 1,300억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번 하면은 5,000억이 훌쩍 넘어요. 그리고 거의 조단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더 하면 이제 조단이 그 투자가 들어가죠. 여기까지 했는데 좀 더 해보자 여기까지 해보자 그러면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는 또 이게 우리 기술도 아니에요. 그 시추 기술들이 다 해외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을 잘 따져봐야 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업화하기 전에 시추에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도 매몰 비용이 생기고, 그 매장량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상용화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심해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은 또 해외 기술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외 로열티도 주고 해외 업체에다가 그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국익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성이 있을 것이냐. 이거는 예. 넘어야 될 산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인터넷에서 많이 돌았던 기사 중에 하나가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하루에 지금 나가던 석유의 양이 최소 800만 배럴이라고. 이게 140억 배럴, 800억 배럴이겠죠. 그래서 140억 배럴을 캔다고 했다 한들 네. 많은 돈을 그, 한달.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재생에너지로. 네, 아까 그 말 하다가 약간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혹이 커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담론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 담론이 뭐냐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화석 연료잖아요. 가스하고 석유는 이 화석 연료 개발에 이렇게 우리의 역량,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부을 때냐.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아리백이라고 해서 그것도 다 되게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어야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 와요. 이미 이제 조금 어떤 기업, 어떤 곳에서는 아리백이라고 이제 그 재생 에너지로 제품을 만들거나 뭐 그걸 안 하면 그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 상의 그 재생 에너지 사용을 안 하면 수출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공급 못하는 기업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무역협회가 그 조사한 그 바에 따르면 그 거의 중소기업 중에서 아리백 준비된 잘 모르고 있다 이런 기업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0년, 20년 뒤에는 네. 지금 이를테면 지금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을 좋은 거를 개발했단 말이죠. 10년 뒤에. 근데 10년 뒤에 보니까 다 전기차를 써. 그럼 뭐 허탕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산유국조차도 지금 뭐 재생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사우디가 제일 지금은 수소에 경제성이 있다고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 계산해 볼 수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그 경제성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아무리 빨리 그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203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에너지 그 세계 글로벌 에너지 산업이 또 어떻게 바뀔지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한 정교하게 가지 그 확실한 기본- 거는 네. 글로벌 에너지 산업이 재생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원자력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원자력도 원자력이지만 뭐, 아무튼 예, 예. 재생에너지로 바뀌는데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의 그 자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을 이 화석연료 개발에 과연 써야 되느냐.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은 재생 그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더 많이 늘리는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30%가 재생에너지 그 비중이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8, 9%에 그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도 20%대 정도밖에 아닌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들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무는 대통령이 전격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회를 돌렸잖아요. 그게 어떤 곤궁한 처지에 있는 대통령이 그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 정략적인 정치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었느냐 그런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 회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이제 좀 바꿔서 의심을 남기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이제 저도 전에 이제 그 기자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사 쓸 때 의문을 남기지 마라. 네? 내가 어떤 기사를 읽는데 아니면 방송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저거 뭐지? 아니 저거 뭐지? 왜 그렇지? 자꾸 의문을 남기면 안 된다. 네? 그건 좋은 기사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그 생각이 이번에 이화영 판결문에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판결문 여러 뭐 직접 다 본 건 아니지만 여러 군데 얘기를 보니까 판결이 왜 저렇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의문을 남겨요. 자, 이번 판결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어떤 증거라는 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진술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술만 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판단들이 대부분. 대개는 그 증거를 판단하는 건데, 판결하는 건데, 네. 진술만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형을 확신에 찬 중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저도 그게 좀 궁금한 건데 욕해도 되나요 일단? 아니, 이게 이따가. 정말 근데 선택적 증거 그러니까 이걸 선택적으로 증거를 선택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죄심 이게 원래 아까도 그 검사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검사는 유죄가 되는 증거든 무죄가 되는 증거도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판사는 그 법과 증거를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의 원칙인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재판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유죄 심정을 가지고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예단을 했던 거밖에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건데 김성태 전 회장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판결문 그대로 읽어보면 국내에서 기업 집단을 운영하는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하여 해외 투자자들을 기망해 1억 달러 상당의 돈을 유치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 경험칙상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이게 건실한 사업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인터넷 좀만 뒤져보면 나오지만 이분 주가 조작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단을 하고 판단하고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것부터 하니까 이제 우리 PPT 22번 좀 보여주세요. 22, 23. 김성태 그 회장이라는 그 인물은 어떤 사람인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미 보니까 뭐 검색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나와 있던데. 우리가 김성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재판, 이 수사가 어쨌든 김성태 회장의 증언으로 쭉 갔었으니까요. 이분에 대해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 10일에 최고위원회에서 말했던 게 있거든요. 그냥 제가 PPT 22번입니다. 예. 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뭐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맞는지 아닌지를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니까 이분의 혐의입니다. 2006년 12월 도박계장과 운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대부 미등록 상태의 서울 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월 20%에 가까운 고리대부를 통해 51차례 300여 원을 대출해주고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선고. 쌍방울 인수 전후인 2010년 호남 지역 조폭들을 동원해서 가장매매 고가 물량 소지 매수, 허수 매수들을 통해서 3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획득해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 선고.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네. 23번도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더 볼까요? 예. 예, 방금 말씀드린 쭉 이런 건데 이분이 이제 2010년쯤에 쌍방울을 이제 그러니까 인수한 쌍방울을 거고. 창업한 네, 그렇죠. 그 집안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런 사업을 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는 전주 지역에 있는 조폭, 이제 전주 나이트파라는 조폭 출신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는. 그래서 그 사채업하고 네. 뭐 이렇게 그 오락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했던 이제 사채업하고 오락실 했던 오락실도 예, 하고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데서 이렇게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쌍방울 인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실한 기업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의문점이 있는 거죠. 영화 그 범죄의 전쟁에서 보면 건달도 아니고 민간인데 반달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도 반달이라는 소문. 근데 그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그 재판부는 저 사람의 진술은 이를테면 진실하다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기업 집단의 CEO로서 아주 진실하고 경험칙상 그럴 리가 없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판사의 신진우 판사의 경험으로 보기에 네. 이런 사람은 거짓말할 리가 없다. 그렇죠. 어? 근데 이분이 아까 말했던 대로 도박, 불법 도박, 사채 이런 거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전주에서 서울로 진출해가지고 쌍방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 생각들 아니 그 판사는 무슨 경험을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그러면 저 PPT 27번, 8번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서 이 얘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2016년에 나온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 언론사들이 그 뭐 최고 경영자 뭐 이렇게 상 주고 뭐 이런 거 해요. 자치단체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저 기사를 보니까 취재는 열심히 했는지 기사량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아, 조선 비주에서 저기에 보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해놓고 뇌물 제공 의사를 사전 차단하는 등 투명 행정을 펼쳐왔으며 이런 게 있습니다. 요 다음 거 좀 보여주실래요? 이재명 성남시장 되기 전에 성남시장들은 다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상당히 인기 좋았었죠. 이재명 다 시장. 복마전, 부패 복마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전임자인 이대엽 시장 집에서 전 시장 집에서는 무슨 뭐 달러, 현금, 고급 술, 그때 뭐 매관 매직한다 그러고 말이죠. 네, 기억납니다. 부패 복마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경험칙상 보기에 저런 자리를 이어받은 그 이재명 시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장실에 여기 CCTV 설치해놓고
청년 뭐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 형하고 싸운 것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그 자꾸 형의 어떤 간섭하려고 하니까 네. 그래 싸운 거거든요. 그 8년 그럼 전에 우리 그 판사님은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경험치가 없습니까? 그것도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8년 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영상에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 나옵니다. 내 측근이나 친척이 나타나서 일부 부서에 어떤 형태로 접촉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 라고 했거든요. 직원들한테 대놓고. 그리고 관청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차 한잔 하자고 했다가 밥 먹자 그러고 술 먹자 그러고 상품권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된다. 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거 조선일보가 기사 썼잖아요. 딱 그때 이야기거든요. 이재명이라는 네. 사람이 그거를 목도했는데 이를테면 설령 누가 와서 소개를 했을지라도 네. 이를테면 전력을 보니까 이를테면 뭐 조폭 전력이 있다든지 뭐 사채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하고 그러면 그 톤을 그 많은 돈을 내 대신 내줘. 이게 경험칙상 그게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그죠.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죠. 우리 일반 국민의 일반의 네. 상식 그게 아닌가요? 예? 우리 저 판사님의 그 경험칙은 특별하신가요? 경험치 근데-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그 이야기 한번 또 하셔야 되죠. 국정원 문건이랑 우리. 그러니까 그 전에 네. 일단 이거 보죠. 여기 나오는 거 공범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세 사람의 진술은 아. 일관되고 상호 부합되고 그리고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 그랬어요. 뭐 다 알려졌다시피 많이 바뀝니다. 일단 김성태부터 작년 초에 돌아왔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진술 기자들 바꿨죠. 저 나갔었거든요. 기자들한테 물어봐요. 연락처 하자고 이재명 연락처 모른다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기자들이 이거 끝났네. 이거 끝났네라고 했는데 진술 바뀌잖아요. 본인 이제 안 바뀌었죠. 나고 이제 안 나고 하는 우리 거잖아요. PPT 15, 16, 17에 보면은 네. 안부수 있습니다. 15, 16, 17. 그렇죠. 안부수 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예, 그렇죠. 이 사건에서 그렇죠. 그 북한과 연결되는 맥의 그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렇죠. 예? 이 사람도 진술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 전에는 이재명 뭐 방북 노래한 적 없다 그랬다가 2023년 그 작년 4월 그 북한에 준 800만 쌍방으로 준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한 대납이다 대신 내준 거다라고 진술을 바꿨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 다음 PPT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최근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뉴스타파에 보도했던 쌍방울에서 네. 딸에게 그 오피스를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부수가 쌍방울 쪽에 그걸 요청을 했고 쌍방울이 그 요청을 받아주니까 그때 법 지원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저런 거 이제 증인 매수 행위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예. 증인 매수를 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저기도 있어요. 저 쌍방울 내부자도 내부자 직원도 있었죠. 예. 진술 그 회유하는 뭐 세미나? 세미나 별걸 다 알게 돼. 그게 이게 세미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저렇게 했다는 건데 안부수는 어쨌든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시에 봉지욱 기자가 처음 어쨌든 국정원 문건 터뜨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문건이 좀 궁금해가지고 접촉을 좀 했었었는데 네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안부수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김성태랑 한 몸이다. 사실상. 왜냐하면 안부수 씨가 원래는 이제 대북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돈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노수 주가 조작을 하면서 이사의 이름을 올리거든요. 그때부터 쭉 활동하고 이게 말이 국정원이 보기에 경제 협조자가 지금 가운데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경기 공동체가 돼가지고 김성태 말을 들어주기 때문에 협조자에서 배제하는 게 국정원의 일관된 논리고 법정에서 진술도 이렇게 일관되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그 안부수가 원래 1월달에 분명히 이거 이건 그냥 어쨌든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 3달 사이에 세미나가 있고 딸 집 알아봐주고 누가 봐도 이거는 진술이 중간에 바뀐 거는 뭔가 검찰 조작이 있지 않았느냐. 최근에 또 이제 술자리 회유까지 계속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화영 사실 부지사도 참 흔들렸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건데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은 누가 봐도 우리 계속 경험치상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경험칙 얘기잖아요. 그 법원이라는 상식 이야기 상식.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의 이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저는 진술이 바뀐다든지 또 아니면 이미 판결 전에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판사는 뭔가 의심스럽다. 그럼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과연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럼 뭔가 미심쩍고 의심스럽다 그러면 피고의 이익, 그리고 검찰 쪽 주장을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경험칙을 얘기하면서 그 법원에 반하는
이거는 저 로스쿨이나 아니면 법학회에서 토론회 이거야말로 진짜 세미나 주제로 삼아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세미나 소재로. 뭐 가장 뭐 요즘 최근에 이제 가장 핫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 안보수 씨 판결이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공범의 판결이 그렇죠. 거기서 이거 먼저 나왔죠. 정확하게 예, 먼저 예, 나왔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같은 수원지법에서. 같은 수원지법에서 나왔고 같은 사건인 거고 결국에는 근데 그 공범이 결국에는 그 재판부에서 판단한 거는 이거는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이다라고 쌍방울이 이를테면 그 대북 사업 뭐 광고 히토류 뭐 맞습니다. 개발 요런 네. 걸 호재로 삼아서 주가를 띄우려고 했던 거다. 응? 그게 이제 그 판결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경험치상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뒤집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판결에서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그럼 다른 판사의 경험칙은 다 무시한 거네. 그러니까 그 아니 뭐 네. 법원이 어떻게 회의 안 하는지 궁금한데 아니 뭐 다 독립적으로 하니까 뭐 네. 이긴 하겠지만 네. 응?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다르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 판결을 법원을 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을 넘어서는 범위라서 네. 신뢰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네. 대표를 이걸로 다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검사의 기소한 문제도 되게 재밌는 게 원래 같으면 작년 9월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근데 기각이 되면서 다른 혐의들을 전부 다 쪼개기 해가지고 기소를 들어갔었는데 요 건에 한해서만은 못 들어갔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당시에 그 기각했던 사유에 보면 증거 불충분, 소명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만큼은 당시에 그 저희가 영장을 다 분석했을 때 김성태 일방적인 증언 그것만 가지고 신빙성 있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갔고 이 증거가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다시 더 힘들다. 그래서 계속 눈치를 봤던 상황인데 이번에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면피성 기소로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냥 기소를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혐의가 바뀐 게 하나 없어요. 당시 저 똑같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라는 게 대부분 판례에서 나오지만은 일방적으로 뭐 김성태라는 사람이 이제면 이렇게 해줄 거라고 해서 기대해서 뇌물을 준다고 해서 성립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공동의 이해를 맞춰야 성립이 되는 범죄인 거거든요. 아니 그 저게 성립되려면 적어도 그 김성태, 이재명 두 사람이 어디 만났다든지, 그렇죠. 예? 만나 술이라도 한잔 했다든지, 예? 뭐 그 아니면 그 돈이 오고 갔다든지. 김성태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입국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번호도 모른다고 연락처도 없다고. 아니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일단.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화도 통화는 누가 전화하다가 그 잠깐요 뭐 이래갖고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네. 아이고 좀 우리 지사님 통화하시오. 그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술 먹으면서. 아니 술 먹다 그러잖아. 네. 아이고 그게 다인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 800만 달러의 그 송금을 지시하고 대북 사업을 그 당신이 나 대신 꾸준히 일해주면 내가 나중에 그거 뭐 어떤 혜택을 줄게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애초에 판결문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고 항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를 이제 성남시를 그 경기도 네. 그렇죠 활용한 측면으로 그렇죠.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실제로도 잘 지냅니다. 잘 지내다가 네. 그것도 2018년이냐 19년이었나요? 그때 한번 저기 안부수 씨가 크게 실수해가지고 평화국장이랑 싸우고 틀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돈으로 잡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아, 뭐 북한에서도 네. 이화영 뭐 저 사람 여기 와 있냐 뭐 야단인지 뭐 화내고 뭐 그랬다면서요 나중에는. 그러니까요. 이 국정원이 뭐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뭐 그러니까 개괄적인 이야기만 하면 어쨌든 국정원 직원이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는 이제 안부수 씨와 이화영과 이 국정원 직원 사실 다 이렇게 관계가 있고 알고 있고 사업 컨트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잘하는 사람은 국정원 그 요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안부수라는 사람이 다 북한 뿌록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 통해서 어떤 정보도 이렇게 수집도 하고 북한에 접촉도 하고 실제로 뭐 접촉도 하고. 김성애 만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통일전선부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 국내에도 이름이 알려진 김성애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안부수였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쌍방울 김성태 쪽에서도 그런 사람이니까 접근을 했던 거고. 그래서 되게 깊이 있게 접근을 했고 안부수를 통해서 이 내부의 증권, 그러니까 주가 조작 정황까지 다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게 문건으로 나왔고 법원에서도 재차 증언을 했고, 근데 요 문건은 요번 이제 재판에서 다 배척됐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 거죠. 예. 근데 법원에서도 그건 인정을 해요. 예, 주가 18월 조작. 19번 예. 요거는 그 수원 저 아까 다른 재판부에서 쌍방울은 그 저 대북 송금은
주가 조작을 위한 그런 것이었다는 거고 18번, 19번에 보면 국정원 문건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여러분도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국정원 문건이고 네. 그 국정원 문건은 맞습니다. 이고 여러 그런데 가지 이제 내용이 오른쪽 있는데, 네.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이 북한 쪽에 어떤 그 계속 접촉을 했다는 거죠. 예, 그 네? 문건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 이호남 정찰 주가 띄우려고 네. 북한 사업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북한에 뭐 이렇게 저 지하 자원 많다 이런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쌍방울 오래전부터 했다고 그래요. 대북 사업을 네? 낮은 선봉에 뭐 내의사 이게 공장도 있고 내 그래서 공장이 했다고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아니 사실은 아니 저 경험칙으로 보면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국정원이죠. 그렇죠. 국가 정보기관인데 가장 정확한 데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밥으로 만들었죠. 네? 네. 근데 우리 그저 판사 신진우 판사는 국정원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죠. 예. 국정원보다는 그러니까 쌍방울 믿겠다. 글쎄요. 저는 이제 경제 그쪽 산업 쪽 취재를 많이 해서 그 현장 분위기를 좀 알 것 같은데 보통 저러면은 그냥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쌍방울이 주가를 띄우고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관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상식이에요. 근데 판사가 그런 정황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배척을 하고 아까 그 사업 때문에 북한한테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는 조금 현실감은 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저 부분도. 요 이제 판결문에 보면 우리가 모든 판결문의 시작에 보면은 인정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인정 사실은 명백한 사실. 그러니까 그 검증된 명백한 누구나 인정하는 이 사실이란 토대 위에서 이제 그 판단 이렇게 이제 쌓아가는 건데 그 판결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판결문의 인정 사실에 등장하는 김태균 회의록? 네, 이게 김태균 뭔가요? 씨. 이 김태균 회의록이라는 게그 새롭게 등장한 것 같은데.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시민언론 위주탐사에서 보도해가지고 저도 그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번에 다른 우리 그 국정원 문건은 다 배척하면서 유일하게 이 쌍방울에서 나온 이 김태균 회의록이라는 거를 법원에서 아주 신뢰를 하거든요. 제가 그 뉴탐사에서 그래서 그거를 올려놨더라고요. 원자료들을 읽어봤어요. 일단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대북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이게 어떤 건지 좀 물어보니까 이게 2019년에 이제 김성태 회장 부탁을 받고 이제 그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대북 사업을 나노스에서 해외 투자 사업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따로 뭐 녹취록이나 어떤 검증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남겨놓은 내용들이거든요. 내용을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뭐 화기도장이 있다거나 이게 언제 작성됐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해요. 불투명한 서류고 심지어 이게 해외 호텔에 있는 일본이나 뭐 이런 호텔에 있는 공용 PC에서 작성됐다고 하고 이게 공식 서류인지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아까 반면에 국정원 서류는 보면은 2급 비밀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라에서 만든 첩보 정보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건인데 이거는 정말 기업 문건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개인적인 문건 아닌가? 특히 이제 재판에서 검사가 그런 거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회의록에 김성태 왜 1인인데 이거 누굴 말하냐? 김태균은 본인이다. 그러니까 둘이서 이야기한 걸 그냥 메모해 놓은 정도고 몇 장 안 되는 서류인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이제 판단을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저 회의록이라는 게 다시 경험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김성태와 네. 김성태가 해외 뭐 투자 유치한다고 그 데려온 네. 그 김태균 그런 인물 김태균이라는 인물하고 그러니까 그 인물을 데려온 이 김태균이라는 인물이 김성태와 얘기한 거를 둘이 얘기한 거를 회의록이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 뭐 녹취록도 아니고 되게 그냥 몇 글자 적어져 있어요. 뭐 대북 물음표 뭐 돼 있고 뭐. 근데 그 안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정 사실이 되는 거는 그 안에 회의록에 나오는 내용이 그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거는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뭐 나와 있지가 않죠. 그래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북 송금 네. 결국 뭐 이재명과 그러니까요. 경기를 위한 거다. 어? 근데 그게 무슨 국정원 어디 개인이 작성한 거 하고 국정원이 작성한 거고
신뢰의 가치가 다르죠. 그리고 그 문건을 무게가 봐서는 다르죠. 도대체 무슨 사업에 네? 뭘 주겠다는 건지를 알 수 없을걸요. 저도 그냥 이거 봤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건인데 이거에 있는 글자 몇 개를 가지고 이게 맞다. 그리고 뭐 이화영 부지사랑 김태균 씨가 통화를 한 10초 정도 스피커폰으로 했다면서요. 그 뭐야 김성태랑 이재명 대표 통화하듯이 시끄러운 자리에서 했다는데 그게 그래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10초 통화한 게. 그래서 이 김태균 회의록이라는 문건이 상당히 신뢰가 있다. 예, 이게 이제 이번 우리 재판부의 아주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근데 재밌는 게 또 쌍방울 IR 보고서 이 양반이랑 또 관련이 있잖아요. 아까 저기 잠깐 PPT에 나왔었는데 IR 보고서에 나오는 그 계약금 500만 달러 이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IR 보고서에 나온 사업이행금 1억 달러에 계약금 500만 달러로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약금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상거래상 5%가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지금 나눠진 건데 경제 에디터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1억에 500만 달러면 저걸 계약금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행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예. 10% 그렇죠. 아래쪽에. 네네. 그게 설득력이 있고 IR 보고서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재판부에서 다 대북 송금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5% 10%로 계약을 하고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어서 우리 그 이게 기자들 왜 언론 윤리에도 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자 이제 그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의 의견, 응? 그러니까 나 개인의 의견 또 나의 주관적 판단을 일반화하지 마라, 보편화하지 마라, 객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 판결문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응? 그 판결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냥 자기 이야기만 찍 하고 근데 근거가 안 원래 나오는. 저도 판결을 보면 이렇게 앞에 이제 무슨 객관적인 어떤 근거, 증거 이걸 쭉 나열을 해요. 그러한 점으로 판단하건대, 예? 이런 판단하건대 뭐뭐 하다 보는 거 타당하다, 예?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하지. 근데 잠깐 나왔습니다만 좀 판결문에서는 이런 사실과 이를테면 경험칙으로 포장된 판사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합리화하고 일반화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고 나면 차라리 뭐 최소한 경험칙을 근거할 여러 가지 문장을 통해서 그 경험칙은 어디서 왔는지 나는지라도 설명이 있었는데 없어요. 그냥 마침표로 끝납니다.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시작하고. 아니 다시 그런 얘기하면 부분이 꽤 많아요. 사실 읽어보면. 예. 경험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성태라는 그 CEO는 믿을만한 그러면 건실하다. 그뭐 이를테면 그렇게 본단 말이죠. 네, 주가 조정하지 않을 뭐 CEO다 이렇게 나온 건데. 그리고 예. 무리하게 사업할 사람도 아니고 네. 주가 조정할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 경험칙상 그렇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 전과를 보면 주가 조작도 있고 그렇죠. 사채업도 있고 예, 의심을 좀 해봐야죠. 예. 뭐 옛날 과거에 전과가 있다고 해서 뭐 현재 그건 아니지만, 꼭 아니 절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판단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죠. 그 전에 아니 그리고 거기다 이미 주변 나왔던 사람들 진술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안부수 판결에서 이미 먼저 했던 같은 법원의 판결에서 주가 조작을 했으면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상식인 것 같은데. 상식이 부정되는 네. 근데 좀 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좀 의문이 든 게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판사의 역량이나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예. 이런 게 좀 떨어져서 그냥 검찰이 그 써준 조사한 대로 그대로 따라간 것인가? 역량이 떨어진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뭐 이쪽을 좀 싫어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판결을 함으로써 어떤 사적 그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전에 이제 그런 판결이 있었어요.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황당한 판결이 이쪽 경제 쪽에서 하나 있었거든요. 좀 꽤 됐죠. 근데 그 삼성물산 합병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해 가지고 그 삼성물산하고
보직하고 합병할 때 이게 그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좀 부당한 그 비율로 합병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결도 1심 판결도 일단 유죄는 나오고 뭐 집행유예 나오더라도 유죄는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부 무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전부 무죄가 됐어요. 1심 판결에서. 그래서 전부 무죄된 거에 대해서 그거 딱 나오자마자 약간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니까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 판사가 혹시 이제 받은 거 아니야? 아니 네. 그건 아니고 이제 뭐 그 여기 떠나면은 뭐 자리가 좋은 로펌에 네. 가가지고 뭐 좀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 후사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제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식의 어떤 이유를 왜냐면 너무나 황당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2심에서 또 어차피 또 다퉈보고 또 할 테니까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갔어요. 이제 흘러갔어요.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검찰이나 어떤 법원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그 어떤 불신이 모든 판사, 모든 검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판사나 어떤 검사나 또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되는 거잖아요. 저도 뭐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서 여기서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어쨌든 요번에 재판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내린 재판부가 지금 이재명 재판을 한다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결국에 누군가 배당해 주는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 뭐 내가 한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럼 더 위에서 무언가가 있다는 거고. 아니 최소한. 그 진술 세미나가 아니라 정말 저 판사를 모시고 법학회 세미나 했으면 좋겠어요. 로스쿨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게 그러니까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판사들이 이제 인사 처리되면은 가잖아요. 다른 데로 가면은 새로운 사람이 먼저 재판 넘겨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재판은 이번 재판은 이 신진우 판사가 인사처리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건 내가 마무리하고 가겠다. 그러면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해서 그 인사인을 반려했다 그래야 되나 거부했다 그래야 되나 뭐 하여간 그래서 남아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판결을 내렸고 이런 판결을 내리니까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을 기소했고 기소했는데 그 재판부가 다시 또 이 판사한테 갔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야,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동해 유전 그처럼 자꾸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아니 그 판지 자동 그렇죠. 배정이라고 하지만 상식에 반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의혹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도 약간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서 이런저런 의혹이 나면서 판사가 그럼 과연 이 판사가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약간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의문을 보통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식적인 의문에 답해주는 게 아니 답하도록 하고 아니면 그 의문을 풀어주는 게 우리 언론의 역할인데 지금 다수 언론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주류 언론은 지금 판결을 반기면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출석하면서 드디어 첫 입장을 크게 밝혔었는데 대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나왔던 혐의,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이 우리 백브리핑이라고 하잖아요. 서가지고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아주 강한 단어를 표현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진짜 뭐 하여튼 후배 기자로서 좀 부끄럽긴 한데 언론이 하여튼 본연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니까 정치인 이런 말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안 나지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파적인 해석으로 얘기를 하면 설득력을 상대를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결문 자체만 가지고 정파와 관계없이 한번 판결문 자체만 가지고 한번 논리적이고 정황적이고 그런 걸로 좀 따져보자. 이래서 언론이라면 만약에 뭐 해외 언론이고 뭐 공정한 언론이라면 해외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이 판결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객관적으로 정파와 관계없이 아마 분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좀
저명한 그리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언론에서 만약에 그것을 판결문을 해석을 해서 알려줬다면 지금처럼 그냥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막 이재명이 그럴 줄 알았어 이재명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서는 이 판사가의 판결이 제대로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근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판사의 판결문이 지금 너무나 허술한 부분, 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있는 보통 거고. 사람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네. 예? 그럼 그거는 뭐 판사는 해명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법을 잘 아는 그 법학자들이든지 법조계 사람들이 뭐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해서 백가쟁명의 토론을 통해서 한번 명명백백 밝혀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문 자체를 가지고 이 판결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논란이 안 되면 뭐 그냥 그렇죠. 가겠지만 예, 지금 예.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야당 그 거대 야당의 대표가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도 되게 큰 거고 그렇다면 언론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그 판결문 자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아주 객관적일 수는 없겠죠, 100%.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그 정파와 관계없이 중립적인 국민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는 게 그래야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렇죠. 아니면 지금 상태로 그냥 가게 되면 이를테면 내가 어떤 재판의 당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판결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대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응? 사법부가 불신되면 사회가 뭐 혼란 아니겠어요? 자 다시 이재명 신진우 판사가 이화영한테 판결을 내렸어요. 그 판결을 토대로 근거로 해서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건이 다시 이 신진우 판사에게 배당이 됐어. 그러면 이 판사는 자기 머리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유죄 심정을 해야죠. 자기가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면 자기 재판은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결문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뭐 구체를 밝히는 않았다고 하지만 이화영에 대해서 이런 중형을 내렸다는 거는 유죄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 하나 말하지 이런 재판 왜 하냐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이제 배척하고 저기 이미 이 안에 어떤 선입견, 편견, 고정관이 꽉 차 있는데 그럼요. 그런 사람에게 네가 한번 재판해봐 그러면 재판하고 100% 그런 재판을 왜 하냐고. 자 어제 천공 따라간다고 의정부지법 저기 남부지원에 남양주지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일반 분들이 이제 형사법을 쭉 보고 있었는데 뭐 이제 게임 아이디 가지고 이제 욕을 해가지고 벌금형 받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뭐 누가 봐도 뭐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냥 판사가 애초에 이 사람을 그냥 범인으로 보고 있고 벌금 때려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반성문을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야 읽어봐라고 하는데 반성문을 읽는데 그건 낸 거잖아요. 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미 이 사람은 심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판사는 이 사람 범인으로 보고 있고 벌금 때려야 될 그냥 하찮은 뭐 게임 오타쿠로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랬었거든요. 이 문제도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이미 생각이 오염된 사람이 2심 재판장이 와가지고 이재명 재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네. 헌법에는 그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양심에 판사 양심에 우리가 믿는 거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판결을 존중한다고 할 때 그런 거는 판사의 양심 어떤 고매한 인격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판결을 존중한다는 거는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만은 어떤 마지노를 지켜달라는 기대가 섞여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고 일반 국민의 어떤 그 상식에 반하는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헌법 바꿔야 됩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서 재판하라. 예? 이거 아주 명백하게 해놔야 되지. 증거도 없이 진술만 있는데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는 한쪽 의견만 취합해서 거기에 맞는 판결을 내리면 이런 게 우리 언론 치면 편파 보도입니다 이게. 그렇죠. 불공정 보도고. 예? 편파 판정이네요. 예. 이러면 저 기자를 기레기를 부르듯이 판사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면. 응? 언론 불신하듯이 사법 전체를 불신하게 되는 거죠. 응? 이게 모든 판사가 그래서가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일부의 어떤 판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 사법부 내에서도 자정운동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 대법원도 입 닫고 있을 거 아니고 여기다 뭐가 나 코멘트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응?
아니 뭐 이게 그 의문이 계속 나오면 의문이 불씨는 계속 이어질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민들레에서 기사 쓸 때 영장 발부한 판사, 영장 신청한 검사 이름까지 다 쓰려고 하거든요. 파악되는 대로. 앞으로는 일부러 이름을 다 써요. 우리 저 근데 사실 그거를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사법 신뢰의 관점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언론이 그렇게까지 판사에 대해 실명을 다 공개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지금 안 될 정도로 사법부가 상당히 지금 저는 기록을 남기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우리 저 PPT 13번인가요? 그 판사 그 기자들도 아니 요새는 그 보통의 어떤 기업에서도 다 실명제로 합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검수했는지 다 자기 이름 박아서 합니다. 네. 응? 그리고 그 자기 이름 밝혀야 되는 거고요. 네. 공개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판결문도 비공개죠. 이게 이제 비실명화된 판결문만 나와 있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당사자와 뭐 이렇게 변호인만 열람 가능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열람이 그렇죠. 안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안 됩니다. 예. 미국 가면 다 열람됩니다. 네, 그거 맞죠. 아까 얘기 우리 그 유전 얘기를 했지만 저 투명해서 그런 거예요. 투명해야 신뢰를 한다고요. 뭔가 투명하지 않고 숨겨질 게 있으니까 가리는 거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저거 읽어보면 머리 아프죠. A, B, C, D부터 AA, AB 다 나오잖아요. 저거 읽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해놓으면 사실. 그대로. 미국에서는 실명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잔인해서 그럴까? 아닐 겁니다. 어떤 과정이 쭉 겪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니까 저런 제도 도입했을 거예요. 통상 민주주의랑 투명성 같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좀 말이 많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엽기적인 악당은요. 길 가는 행인을 잡아다가 침대에 눕히고 침대보다 길면 자르고 모자라면 늘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검찰을 보면서 재판을 보면서 국민 권익위를 보면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보면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생각하게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이어령, 비어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뢰를 잃은 우리의 대통령은 지금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의 고급 휴양지가 아닌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들레TV, 촛불행동TV, 그리고 언시국TV에서도 동시 방송했는데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드디어 오늘 15일 자정을 위해서 창간됐습니다. 시민 언론 민들레는 에디터들이 담당하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와 오피니언, 칼럼 양대 기둥으로 구성됐습니다.